네, 제가 강의자를 잊어버려가지고 다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료 잘 보이나요? 줌으로 들어온 학생, 사회정화 학생, 유민이 학생 잘 보여요? 대답을 해주면 오케이.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뇌의 그 연결성에 대한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보면 이제 이 뇌의 플라스티시티가 그 셀룰러 레벨에서의 셀 내부라기보다는 하여튼 시냅스 하나에 대한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호가 그럴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더 이 네트워크 수준의 플라스티시티가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덴드리틱 스파인이 이제 자라나고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다 어떤 이 단백질 제너레이션을 트리거를 하면서 신호가 칼슘 시그널링에 통해가지고 결국은 캐스케이드 쭉 들어와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롱텀으로 보면은 이 뇌의 회로를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덴드라이트가 뭐 약간 변형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커넥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커넥션이 없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쇠퇴가 된다든지 그게 이제 어떤 그 뇌의 커넥션 그 어떤 패스의 이제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트렝스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위크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게 새로 생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가락이 잘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리와이어링 되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거 아닌데? 몇 번이야? 9번으로. 9번은 안 해. 미안.
지난번에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센서리 콜텍스에 대한 스마트 센서리 그러니까 터치하고 프로프라이셉션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할 거는 다른 이제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이제 퍼셉션으로 따지면 비전.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모니터링, 여러 가지 모터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 오늘은 그 다음 걸로 이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비전은 뭐 가장 그 중요한 기관이 이제 눈이죠. 그러니까 눈이 결국 이제 비전에 대한 퍼셉션을 주는 센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일단 우선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안구를 얘기를 하죠. 안구. 그리고 중요한 기관들이 지금 렌즈,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렌즈가 있고 그리고 이 렌즈가 이 초점거리를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머슬로 얘를 당겨서 초점거리를 바꿔줘요. 이 렌즈 자체가 초점거리가 가변이 되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 같은 거를 이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렌즈를 뭐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점거리 바꿔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예 렌즈 자체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당기면은 이렇게 그 F가 긴 그러니까 초점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렌즈가 되는 거고 이게 당겨지면 그러니까 그냥 이 렌즈를 당기지 않고 이제 릴리즈 하면은 얘가 굿샷! 탄력으로서 다시 복원이 되면서 초점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굿샷!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런 실리어리 머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파이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리스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아이리스라는 게 이제 이 렌즈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구조인데 얘는 결국은 광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광량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화장실에서 많이 하는데 거울 보고 있으면서 내가 불을 하나 켜고 있다가 갑자기 딱 굿샷! 꺼요. 그러면은 이제 깜깜하니까 동공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굿샷! 그럼 갑자기 그다음에 불을 딱 켜면은 내가 동공이 이렇게 확장된 걸 보이고 굿샷! 볼 수가 있죠. 본 적 있는 사람 없나? 관심이 없어 아무나. 굿샷! 그러면 이제 동공이 이만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얘가 작아지는 게 보이죠. 굿샷! 그거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과에 가서 이제 검사할 때 동공 확장제 같은 거 보면 커지고 이러면 궁금하면 이제 화장실 가서 보기도 하는데 어느 사람 보는 거 관심 없으면 안 보는 거고 하여튼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데서는 굉장히 광량을 줄여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주고 어두울 때는 얘를 크게 해가지고 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아이리스라는 게. 네. 그리고 뭐 각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눈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도 뭘 봐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패스가 이 대부분이 다 투명하죠. 유리체, 비테러스 휴머라고 하는 요 유리체도 완전히 투명하고 그리고 렌즈도 투명하고 뭐 각막도 코르니아, 각막도 투명하고 다 투명해요. 근데 이제 이게 불투명해지면서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불투명해지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인간의 그 수명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투명합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그리고 이 뭐 코로이드도 그렇고 요쪽에 이 붉은색, 약간 핑크색 빛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빛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페이크한 구조이고요. 왜냐면 여기서 빛이 새면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유리체 이 안구의 제일 바깥쪽 벽에 딱 붙어 있는 게 이제 레티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그러니까 이미지의 신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따지면은 필름,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빛의 센서 역할을 하는 게 이 레티나라는 조직이고요. 이 레티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비아라는 애가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포컬 플레인이 되는 거죠. 포컬 플레인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약간 원폭 들어가 있어요. 주변부는 약간 튀어나와 있고, 약간 3차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보면은 이제 옵틱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 옵틱 디스크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여기에 있는 그 레티나에 있는 셀들 중에서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센싱을 해가지고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이 레티나의 제일 마지막 말단은 뭐냐면 레티널 갱글리언 셀이라는 셀이에요. 레티널 갱글리언 셀은 다른 셀들하고 조금 다르게 굉장히 긴 액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얘는 그 신호를 액션 포텐셜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레티나에 있는 다른 셀들, 이 레티나가 실제로 그 두께가 한 200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돼요. 200, 300, 뭐 하여튼 그 정도, 수백 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얇죠. 두꺼운 데는 조금 더 두껍겠지만 평균 보면 한 200 마이크론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수직 방향으로 여기에 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수직 방향으로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약간 수평 방향으로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레티널 갱글리언 셀을 제외한 다른 셀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익스클루시브하게 다 액션 포텐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워낙 짧은 거리를 가기 때문에. 사실 액션 포텐셜로 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먼 거리를 갈 때 신호에 손실이 없이 가도록 하는 게 어찌 보면 특징이잖아요. 그런 특징을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죠. 왜냐면 워낙 짧은 거리를 가는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레티널 갱글리언 셀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제가 말씀드린 레티나의 제일 마지막 아웃풋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레티나에 여기 있는 애들도 있고 여기 있는 애들도 있고 쭉 분포가 돼 있는데, 얘네들이 다 이 옵틱 디스크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신경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시신경은 결국은 레티널 갱글리언 셀의 엑손들이에요. 엑손 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 구조를 약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아웃풋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그 안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아나토미하고 휴먼아이가 이렇게 있고, 뭐 이게 보통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스테레오 비전을 실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렌즈, 그러니까 수정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애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초점 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멀데 포커싱 할 때, 가까운 데 포커싱 할 때, 요거는 이제 먼데 포커싱 할 때고, 얘는 이제 가까운 데 포커싱 할 때, 이렇게 두께가 이제 실제 피지컬한 두께가 변하면서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요 탄력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보이겠죠, 망막이.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쪽에서 현미경 비슷한 기구를 가지고 요 망막을 본 거예요. 망막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기 핏줄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왜냐면 이 핏줄들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뉴런들이 산소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영양분도 받고 그러겠죠. 살아가 생존을 하려면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혈관들이 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포비아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고, 여기가 이제 눈에 초점이 맺히는 부분이죠. 이 근처에 이제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옵틱 디스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옵틱 디스크. 옵틱 디스크 부분에는 센서가 없어요. 레티널 그러니까 포토리셉터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상이 맺히면. 이거를 보통 이제 맹점이라고 뭐 하는데, 뭐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이제 맹점에다가 이제 맹점 찾는 그런 실험 같은 것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위치를 여기에 딱 맺히게 만들면은 여기가 갑자기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점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안과에 가면은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망막이 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뭐 신경이 뭐 손상이 된 게 없는지. 보통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황반변성 뭐 이런 거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거는 뭐 Development of Human Eye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엠브리오가 이제 자라나면서 이 업틱 그러니까 안구죠. 안구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형태가 거의 없죠. 옵틱 베스클이 되는 부분이 여기고 뭐 정도 있다가 얘가 점점 이제 형태를 이제 가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한 5mm, 7mm 정도 커지게 되면은 이게 안구의 형태, 뭐 렌즈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레티나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중요한 그림이 한 장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레티나의 스트럭처.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상이 맺힐 거예요, 그렇죠? 이 렌즈를 통해서 안구 밖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이 망막, 레티나에 맺히게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 이미지가 맺힌다는 건 뭐냐면 특정 부분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신호가 직접 들어가진 않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는 빛을 전기로 만들어서 전에 터치도 전기로 만들어서 얘를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빛을 전기로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이 신경을 따라서 뇌로 보내줘야 되죠. 그렇게 지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한 1, 2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그 레티나의 그 단면이에요. 말하자면 여기 단면의 일부죠. 얘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빛이 이쪽에서 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반대쪽에 렌즈가 있다는 뜻이죠. 렌즈 쪽에서 오니까 빛은. 여기가 유리체예요. 라이트라고 써있는 이 공간이 유리체. 그리고 요 맨 바깥쪽에 있는 이제 피그멘트 에피텔리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바깥쪽에 이제 그 몇 가지 더 레이어가 있지만 거기가 이제 안구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레티널 갱글리언 셀, 그러니까 아웃풋 신호를 보내는 셀들은 여기에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을 센싱을 하는 포토리셉터는 제일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구의 벽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빛은 요런 그 뉴런들을 다 통과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포토리셉터에서 센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이트하고 화살표를 해놓은 이유가 이런 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옵틱 그 너브 쪽으로 가는 그 엑손들이 지금 쭉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의 레티널 갱글리언 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레티널 갱글리언 셀은 자 여기에 포토리셉터 셀들이 있어요. 이 포토리셉터 셀이 보면 여기 바깥쪽에는 피그멘트 에피텔리움, 여기 에피텔리움이 있고 에피텔리얼 셀들이 있죠. 그 상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포토리셉터 아우터 시그먼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 포토리셉터의 성질을 조금 결정을 하는데 라드가 있고 코온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라드는 명암을 센싱을 하고 코온은 컬러를 센싱을 해요. 컬러를 센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파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센시티비티를 갖는다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렇게 서로 다른 색깔에 대해서 다른 리스폰시비티를 가지고 있는 요 코온, 뾰족하게 생긴 요 코온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라드는 그 색깔에 따른 그 구분이 없어요. 그냥 그 빛 광량이 있다 없다만 센싱을 하죠. 특징적으로 보면은 라드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코온에 비해서 그래서 아주 어둡거나 그럴 때는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색깔에 대해서 아주 밝을 때는 뭐 색깔을 굉장히 잘 구분하지만 어두워지면은 그 구분하지 못해요. 왜냐면 코온은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고 라드가 결국은 어두울 때는 라드만 가지고 이미징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색깔 구분을 잘 못하죠. 아주 어두울 때는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포토리셉터 아우터 시그먼트가 센싱을 한다고 하면은 개 세포의 이제 소마 부분이 아우터 뉴클리어 레이어를 형성을 하죠. 오케이. 그리고 그 포토리셉터 셀, 이게 전체가 이제 포토리셉터 셀이 되는데 포토리셉터 셀하고
실제로 그 액션 포텐셜을 보내는 갱글리언 셀, 레티널 갱글리언 셀 사이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요. 뉴런알 세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폴라 셀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폴라 셀. 이 포토리셉터와 갱글리언 셀 혹은 다른 셀들을 연결을 해주는 셀이에요. 얘는 이 레티나가 있으면 레티나에 버티컬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요. 버티컬 커넥션. 그리고 호라이젠털 셀이라는 게 있어요. 호라이젠털 셀. 호라이젠털 셀은 이 호라이전 방향, 그러니까 라테럴한 방향으로 정보를 이제 분산을 시켜주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토리셉터 셀하고 뭐 바이폴러 셀 혹은 포토리셉터 셀끼리 뭐 이런 그 커넥션을 만들어주죠. 결국은 얘네들이 있는 부분은 아우터 플렉시폼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포토리셉터 레이어하고 그 이너 뉴클리어 레이어라고 통칭을 하는 바이폴러 셀 레이어의 그 사이에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커넥션은 요 플렉시폼 레이어에 있지만 대부분 그 뉴클리어스들은 이 이너 뉴클리어스 레이어에 대충 포함이 되죠. 그리고 반대쪽 끝, 바이폴러 셀 반대쪽 끝에 커넥션, 그것도 역시 lateral information flow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마크라인 셀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크라인 셀. 얘네들은 결국은 이제 그 바이폴러 셀하고 갱글리언 셀인데 이제 lateral한 그 애들을 이제 커넥션을 하는 거죠. 얘네들 여기서 보면은 갱글리언 셀의 그 액선들은 굉장히 길지만 이 아마크라인 셀이나 뭐 그 호라이즌 셀들은 뭐 익스텐션이 아주 넓지는 않아요. 레터럴 커넥션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액션 포텐셜을 통해서 이 세포 신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서브스트레이쇼얼드 시그널,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을 형성하기 전 시그널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죠. 바이폴러 셀도 마찬가지고. 바이폴러 셀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뭐 한 100마이크론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그래서 이제 신호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코어는 이 셀 종류를 보면은 이 콘, 뭐 라드 이런 애들은 보통 1+3, 라드 포토리셉터, 그리고 콘 포토리셉터 세 종류, 세 가지 색깔, 서로 다른 색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셀들은 뭐 레이어에 따라 다르지만 뭐 여러 가지 셀 종류의 셀들이 있어요. 뭐 갱글리언 셀도 한 종류의 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종류의 셀들이 있습니다. 온 셀, 오프 셀, 뭐 온오프 셀 이런 식으로 나뉘는 그런 다양한 셀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처음 포토리셉터 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로드 셀하고 콘 셀. 로드 셀은 흑백만 감지를 하고, 콘 셀은 이제 컬러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컬러를 감지한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스펙트럼에 대해서 리스폰시비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깔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뉴클리어스가 있고 여기 시냅틱 터미널, 그 신호의 방향은 항상 이 아래쪽으로, 레티나 쪽으로 가게 되죠. 얘네들.
그리고 뉴클리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리치한 그 시그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아우터 시그먼트가 실제로 이 빛을 감지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토플라즈믹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 스페이스, 여기 디스크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와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콘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형태학적인 거고. 자, 이거 3차원적으로 그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포토리셉터 셀들의 이 아우터 시그먼트가 에피텔리얼 셀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에피텔리얼 셀이. 이제 에피텔리얼 셀하고 이런 구조가 있고, 이제 여기 피그멘트 에피텔리얼 셀, 안구의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셀들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레티나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셀이죠. 그 셀들은 이제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이런 구조. 근데 실제로 얘를 시간을 지금 요거는 데이잖아요. 3일, 6일, 9일, 10일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되는 10일 좀 넘게 2주 정도 이렇게 관찰하고 하면 얘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똑같아.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그 레이블드 아미노 애시드, 여기다 그 아미노 애시드에다가 라디오 뭐 아이소톱 같은 거를 써가지고 레이블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사선 센시티브한 사진을 찍으면 이 단백질 중에 요 아미노 애시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걔가 방사성 그 사진에 찍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를 트레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 이 셀에다가 레이블드 아미노 애시드를 쭉 넣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셀 그 인터셀룰라 스페이스에 있던 것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쪽 아우터 시그먼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있으면은 뭐 여기 조금 이쪽에 가 있다가 조금 더 있으면은 더 가고 조금 더 있으면은 끝까지 움직여요. 이게 결국은 요 단백질이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그 움직이다가 결국은 한 열흘 좀 지나면은 슬슬 없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여기서 나가가지고 요 에피셀리얼 셀, 실제로 얘는 연결도 안 돼 있는 애인데 요 에피셀리얼 셀 쪽에 발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계속 이쪽으로 가서 이동을 한다는 뜻이죠. 이동을. 심지어는 이쪽 셀에서 이쪽 셀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자세히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그 끝에 이 인터페이스 쪽에 있는 디스크가 커링이 일어나더니 얘가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에피셀리얼 셀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 흡수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파고사이토시스, 파고사이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고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거식작용이라고 이게 에피셀리얼 셀이 포토리셉터 셀을 이렇게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removal of photoreceptor disc by pigmented epithelium. 그리고 이 포토리셉터 이 디스크가 계속
에피텔리알 셀들로 흡수가 되고 다시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만큼씩. 그러니까 실제 이 구조를 딱 보면은 얘는 변화가 없어 보여요. 계속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 먹어버리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이 빛을 센싱을 못할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에피델레셀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된다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이 아우로픽 세그먼트가 이 디스크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포토리셉터가 계속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있고, 걔 주기가 한 2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주가 되면은 이 포토리셉터가 완전히 새 거로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면 이제 이 포토 센시티비티라는 게 결국 이제 오르게닉 포토 센시티비티 같은 것들 대부분은 이제 그 포톤의 에너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물론 이제 얘가 그 코밸런트 번드를 끊을 만큼 높진 않지만 얘에 대한 뭐 코밸런트 번딩이 뭐 파란색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뭐 보면은 이제 약한 결합 같은 거는 이제 끊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빛에 노출이 많이 되면은 디그레이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리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신호를 측정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intracellular recording is from a single cone stimulated with different amount of light. 지금 콘에 대해서 지금 빛을 지금 떡재주고 여기 라이트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시점에서 빛을 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빛의 광량이 적을 때 하고 점점 클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이런 리스판스가 점점 이게 커지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커지다가 그 다음에 이게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늘어나게 돼요. 신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전체 시그널의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시그널의 면적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계속 증가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왜냐면 멤브레인에 이거 이상 포텐셜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 멤브레인의 네런시티 포텐셜이 보통 한 60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많이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뭐 아주 인텐스한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그 익스텐션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신호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이제 라드하고 콘하고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라드의 경우에요. 라드의 경우에 어두울 때의 시그널하고 밝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cyclic GMP gated channels and light induced channels in the electrical activity of photoreceptors. 그러니까 포토리셉터셀이 결국은 이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의 인풋은 빛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그 전기 신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어두울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소듐하고 칼슘이 있는데 얘가 이 사이클릭 GMP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제 요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쪽 여기는 지금 보면은 아우터 시그먼트하고 이쪽은 이제 그 셀 바디 쪽이죠. 셀 바디 쪽에서는 이제 포타슘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포타슘이 밖으로 나가고 소듐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폴라라이즈가 되죠. 이제 빛이 가해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이클 GMP 시그널이 없어지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나올 테지만 이 사이클 GMP 시그널이 없어지게 되면은 얘가 이 채널이 이제 닫히게 되고요. 이 채널이 닫히게 되면은 칼슘, 소듐 얘네들 다 못 들어오죠. 그리고 얘가 그 포타슘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오지 않고 이제 얘만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애들이 나오면은 이제 얘는 하이퍼폴라라이즈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얘는 그 네거티브에서 더 네거티브가 되는 하이퍼폴라라이즈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photo transduction in rod photoreceptor. 그 빛을 얘가 센싱을 하는 건 어떻게 되냐? 좀 전에 이제 뭐 사이클 GMP 얘기는 했지만 얘가 그러면은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시그널링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보여주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a rhodopsin reside in the disc membrane of the photoreceptor outer segment. outer segment 쪽에 보면은 요 rhodopsin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rhodopsin이라는 애는 뭘 가지고 있냐면 요 안에 이제 레티날이라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에요. 레티날이라는 애는 빛에 따라서 얘가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은 이 시스에서 트랜스로, 그러니까 이 접혀진 부분에서 얘가 쭉 펴지게 돼요. 펴지게 되는 거는 결국 이제 요 싱글 번드가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요. 이게 그 레티날이라는 분자가 결국은 이제 빛을 받으면은 형태를 바꾸는 거죠. 형태를 바꾸게 되면서 요 로덥신이라는 애가 이제 이 오픈 클로즈를 하게 됩니다. 요 분자에 따라서 지금 그 로덥신 reside in the disc membrane of the photoreceptor. 이 위치는 이제 요 디스크 멤브레인에 있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빛을 얘가 받으면은 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신호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신호의 트랜스덕션이 일어나는. 근데 이 신호 트랜스덕션은 이제 그 G 프로틴 커플드 그 시그널링에 의해서 얘가 GTP가 이제 뭐 GDP가 되면서 요게 액티베이트가 되죠. 액티베이트가 되면은 이제 여기 absorption of photon of light by retinal leads to change in the configuration from cis to trans isomer. 요 분자의 형태를 바꿔주면서 이제 시그널링이 되고 the secondary messenger cascade photo transduction. The change in the retinal isomer activates transducin. 그 transducin이라는 아이소머를 액티베이트 하고요.
which in turn activate the phosphodiesterase raise PD. 얘를 지금 트랜스듀신이라는 애가 결국 PD를 그러니까 액티베이트를 시켜가지고 얘가 결국은 이제 요 채널을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요 소듐 칼슘을 들어오게 하는 요 그 채널을 액티베이트를 하는 거죠. PD then hydrolyzed cGMP, reducing concentration outer segment and leading to the closure of channel outer segment.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오픈 채널 오프닝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오픈해가지고 포텐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얘가 클로즈가 되면은 이제 신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아까 여기 그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기 시그널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여기 PD에서부터 뭐 그래가지고 요 칼슘 시그널링을 한다. 뭐 요게 그 시그널링에 대한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포토리스트 어댑테이션이라 가지고 레티노이드 사이클, 레티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시스에서 이제 트랜스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신호를 이제 주게 돼요. 신호를 주게 되고, 그러면은 얘의 이제 그 all trans retinol이라는, 그러니까 all trans retinal이 밖으로 나가서 이 all trans retinol이 결국은 all trans retinyl에서 계속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면서 결국 다시 얘가 그 리사이클이 되는, 그러니까 시스 레티널로 다시 리사이클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레티널 빛을 쬐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트랜스였다가 다시 시스로 돌아오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photoreceptor adaptation이라는 거는 calcium in outer segment inhibits the activity of guanylate cyclase라는 효소를 작용시키고, 그리고 rhodopsin kinase phosphorylation 하는 거죠. And reduces the affinity of cGMP gated channels for cGMP. cGMP의 affinity를 줄여주고요. 그러면 live-induced closure of channel in the outer segment membrane leads to a reduction in calcium concentration and reduction in calcium mediate inhibition of these membrane elements of the cascade. As a result, the photoreceptor sensitivity to photon capture is reduced. 그러니까 얘가 이게 없으면은 계속 sensitivity가 증가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시그널들이 이제 많아지면 칼슘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얘가 결국은 그 로도신 카이네이즈,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 이런 애들한테 시그널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빛이 이 시그널이 없었을 때는 얘가 센시티비티가 존재하는데, 이게 칼슘이 들어오면서 이 칼슘에 의해서 이 시그널을 그 센시티비티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지금 B번 그림의 설명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 구조에 의해서 빛이 센싱이 되고 세츄레이션이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이 리사이클이 레티날이 리사이클이 되고 이런 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range of luminance values over
which the visual system operates. 지금 요거는 뭐냐면 요 맨 위는 luminance of white paper in 지금 그 starlight 아주 그 딤한 라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별빛, 달빛. 그다음에 요거는 인도어 라이팅이니까 밤에 그 불 켰을 때 정도. 요거는 낮에 under the sun. 대충 이제 이렇게 밝기를 이렇게 그 지정을 해주면은 얘네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스코토픽이라고 돼 있잖아요. 스코토픽. 그러니까 스타라이트보다 더 딤한 조건에서는 콘 스레숄드를 넘지 못해서 이 앱솔루트 스레숄드라는 건 뭐냐면 얘가 빛이 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색깔이 뭐냐를 구분하는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그 로드셀의 그 센시티비티의 맥시멈이죠. 그때가 지금 여기죠. 앱솔루트 스레숄드. 요거보다 더 작으면은 이제 그런 건 디텍트를 못 하고.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스레숄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스레숄드가 어느 정도 되냐면 포톤 50개? 한 50개 정도를 보통 스레숄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톤 하나 굉장히 어두운 것 같죠? 본 적은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포톤, 싱글 포톤 이미징 뭐 이런 거 같은 거 해보면은 얘네들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카메라 같은 걸로는 찍을 수는 없죠.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또 이제 이런 걸 뭘 가지고 찍냐면 EMCCD라고 그 CCD의 한 픽셀마다 앰플리파이어를 달아가지고 신호를 증폭을 시켜요. 근데 신호를 증폭을 시켜도 원래 여기 노이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리퀴드 나이트로젠 안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리퀴드 나이트로젠 요즘에는 이제 좀 기술이 발전해서 그 펠티에 쿨러를 여러 개를 이렇게 그 캐스케이드를 해가지고 얘를 온도를 뭐 영하 200도 이렇게 낮춘다, 150도, 200도 낮추면은 얘가 노이즈가 이제 줄어들죠. 그 다음에 얘를 신호를 증폭을 해요. 그러면 얘가 눈의 센시티비티보다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톤 하나도 디텍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 포톤은 이렇게 하나라는 건 거의 이제 앱솔루트 미니멈이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 더 낮은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포톤이 하나, 반 개 이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포톤이 한 개보다 더 낮을 수가 있나요? 밝기가 있을까요? 이거 관계가 없는 건데 한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보통 이제 이런 시험을 옛날에 누가 했어요. 반유리라고 하나? 해프미러라고 하나? 그러니까 미러인데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그 반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어떻게 그 유리에다가 메탈 살짝 코팅을 하면은 이 유리가 메탈 코팅이 조금 돼 있어도 뒤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반사가 되죠. 그걸 이렇게 45도로 해놓으면은 한 절반 정도는 반사가 되고 절반 정도는 투과를 하게 그렇게 그 미러를 만들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빛을 쬐줘요. 빛을 쬐주는데 빛을 계속 줄여줘요. 빛을. 그래서 나중에 줄이다가 가보면은 포톤 하나일 때까지가 되겠죠. 나오겠죠?
그럼 포톤이 하나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절반은 이쪽으로 절반은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포톤의 절반은 이쪽으로 가고 절반은 저쪽으로 가나? 깨지나? 포톤이? 포톤, 그게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톤이라는 게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1보다 작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때까지 내려가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 둘 중 하나로만 이렇게 가자. 하나로만 가면, 그러니까 디텍터를 이쪽에다 놨어. 이쪽에다 놨어요. 빛을 쐈어. 포톤 하나야. 그러면 이쪽 가? 인식이 안 된다. 어? 인식이 안 될 것 같아. 인식이 안 돼? 그럼 이 포톤은 어디로 가? 이 포톤이 하나가 갔어요, 여기. 여기 딱 가서 여기에 탁 맞았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거 궁금하죠? 그거를 헨베리 H.B. 브라운 트위스라는 세 사람이 그거 궁금해서 실험을 했어. 어떻게 될게요? 그러니까 이제 광원, 이게 약간은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줬어야 되는데, 왜냐면 광원을 이제 계속 낮추잖아요. 낮추면은 이게 빛이 한 개만, 포톤 한 개만 이렇게 틱 나가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이런 거는 별로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도 실험은 됐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광원이라는 게 이 포톤을 계속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너레이트를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간당 어떤 에버리지 포톤이 하나인 거를 이제 보통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톤이 계속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랜덤하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거를 정말 하나면은 한쪽에서 디텍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반복을 하니까 결국은 확률적으로 양쪽에서 비슷한 포톤의 개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 누가 믿어요? 왜냐면 다 합쳐놓은 에버리지가 그럼 2분의 1이다. 이쪽 2분의 1이다. 그거를 물론 뭐 믿을 수 있겠지만 그걸 이제 포톤이 정말 한쪽으로만 간다는 거를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어퍼레이터스를 고안을 했냐면 한쪽이 디텍트를 하면 디텍터를 두 개를 넣은 다음에 한쪽이 디텍트를 하면은 이쪽을 끄는 그럼 그 다음에 온 애는 이제 디텍트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약간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이 양쪽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그런 디텍터를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의 코릴레이션이 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포톤이 10개다.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을 때는 코릴레이션이 거의 뭐 있죠. 얘네들은 같은 시간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근데 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한계가 되면, 그러니까 한계 특정 시간에 하나의 포톤이 가게 되면은 그거는 한쪽에서밖에 디텍트를 못하죠. 그 코릴레이션을 보면은 이제 걔네들이 코릴레이션이 없어져요. 시간 축에서 이제 코릴레이션이 없어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명을 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트레시홀드는 한 포톤이 한 50개 정도가 사람 눈에 보통 사람들의 이제 뭐 사람 나이가 많으면 이제 더 트레시홀드도 올라가고 그러겠지만 그런 거고 대충 보면 이제 그 러드의
가지고만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스코토픽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 컬러 비전, 그러니까 컬러 비전을 거의 알 수가 없죠. 색깔에 분간이 안 되고, 그리고 아큐이티,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워낙에 포톤 숫자가 적으니까 딤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적게 되죠.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은 이건 스코토픽이라고 하고, 반대쪽은 포토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토픽. 그러니까 포토픽은 굿 컬러 비전. 여기는 밝은 데니까, 인도어 라이트부터 뭐 선라이트까지니까 굉장히 밝으니까 이 색깔이 분명하죠. 왜냐면 이 콘이 색깔이 디펜던트한 애들인데, 얘네들의 threshold가 훨씬 높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콘 threshold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rod saturation begins. 그러니까 여기가 포토픽인 경우에는 rod 가지고 이게 분간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 에큐이티라는 거는 이 콘에 의해서 리졸루션이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이쪽 포토픽에 가면은 이제 베스트 에큐이티,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가장 좋죠, 여기가. 네. 그리고 요 50% 블리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센시티비티의 맥시멈 이제 넘어서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블리치가 된 다음부터는 변화를 기지를 못하죠. 그다음에 더 그거보다 많아지면 이제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보면 이제 스코토픽과 포토픽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스코토픽은 로드 가지고만 이미징이 되는 거고, 포토픽은 콘 가지고만 이미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로드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여긴 이미 세츄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로드가 결국은 이제 얘네들의 변화는 이 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 두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메소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또 조금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스코토픽하고 포토픽하고의 이 스펙트럴 센시티비티가 달라요. 당연하게 얘는 콘의 센시티비티를 따라갈 거고, 얘는 로드의 센시티비티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로드는 실제로는 이제 컬러 디펜던스가 완전히 없지는 않으니까, 로드 자체의 컬러 디펜던스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얘의 센시티비티하고 픽하고 얘의 센시티비티가 달라요. 보통 이제 포토픽 센시티비티 픽은 그린 쪽이죠. 그리고 스코토픽의 센시티비티 픽은 블루 쪽이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콘하고 로드의 지금 라이트 스티뮬러스를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됐는지를, 리스폰스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로드 센시티비티가 끝까지 올라가면은 더 이상 세츄레이션이 되죠. 세츄레이션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고, 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폴러한 그런 리스폰스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우터 레이어, 그러니까 포토리셉터 레이어하고
갱글리언 셀 사이에 바이폴라 셀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이폴라 셀. 그 바이폴라 셀에다가 그 하나의 바이폴라 셀을 아이솔레이트 한 다음에 얘네들이 몇 개하고 이제 시그널을 주고받느냐, 시그널을 주고받는 시그널을 받느냐. 그걸 보면은 한 15개에서 30개 상당히 많은 수의 로드로부터 신호를 받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먼 것 같은데 실제로 요거의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레티나에 얘가 100만 개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10개 뭐 30개 한다고 해도 얘가 익스텐션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멀리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콘셀 같은 경우에는 바이폴러 셀 하나하고만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가 셀의 덴시티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얘가 그 로드 셀 덴시티가 콘셀 덴시티의 한 10배 이상 되거든요. 거의 얘하고 얘 보면은 레졸루션 와이즈 뭐 콘이 조금 더 높을라나? 하여튼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다른 점이 있고요. 얘네들은 한 30개, 10개, 30개 정도의 15개, 30개 정도의 라드가 바이폴러 셀의 하나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콘의 경우에는 콘 하나가 그 바이폴러 셀 하나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비전 부분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셀들을 보면은 지금 콘이 어디에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로드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요거는 지금 여기가 포비아죠. 포커스 부분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그 센터 쪽에는 거의 이제 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가면은 이제 콘하고 로드가 이제 섞여져 있고요. 더 바깥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의 로드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옵틱 디스크 이 부분은 이제 신경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그 3차원적으로 그 포비아 쪽 근처에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움푹 들어가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캐피러리 쪽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은 이제 포토리셉터 셀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많이 넘어가면 이제 거의 이제 버티컬인데, 이쪽은 약간 이 가운데 쪽에 그 커넥션이 조금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금 포토리셉터는 있는데 그 갱글리언 셀 쪽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멀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베스큘러 존도 있고, 이거 보면 이쪽 베스큘러처가 이쪽은 없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가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요 컬러 스펙트럼 더 수요일날 맞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저는 다른 페이지에서 저쪽에서 이제 로드 같은 경우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콘 같은 경우에도 세츄레이션 같은 게 있나, 아니면 높아질수록 계속 저 커런트가 더 높아지거나
콘 같은 경우에는요, 세츄레이션이 지금 보면은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역시 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점점 이쪽으로 더 넓어지죠. 에어리어는 넓어지지만 위로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데 콘 같은 경우엔 세츄레이션하고 조금 지나면은 얘는 데미지를 가져옵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금 50% 블리치잖아요. 요 부분이. 그러면 이거 좀 넘어가면은 이제 데미지 트레셔홀드까지 가게 돼요. 그거에 비해서 라드는 훨씬 전에 세츄레이션 되죠.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된 다음에도 얘는 데미지까지 가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이 코어는 이게 로그니까 뭐 10배, 한 100배 정도까지는 그 마진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실제로 콘 세츄레이션을 보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여기 세츄레이션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이 된다는 게 이 신호의 픽이 거의 멈추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기 라드도 보면은 여기 세츄레이션이 된다고 하지만 얘가 결국은 이제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신호의 인텐시티를 높이진 않는데 얘가 신호가 좀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리티를 보면은 여기가 세츄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세츄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한 이 정도? 그 다음에는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가는 게 더 큰 거죠.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